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진행하게 된 김명진. 김지원입니다. 저희 강의의 이름은 디폴트인데요. 명진님, 강의 제목인 디폴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네, 저희 강의를 통해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의 기본값 속에서 숨은 위험을 발견하고 법적 평가와 이에 대한 예방책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각자의 생활 속의 기본값을 재검토함으로써 용인대학교 학생들의 일상 속 위기 상황을 없애고 기본값을 재설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에서 나온 장면을 예시로 들고 그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 지식과 법률적 내용들과 예방 방안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준비한 드라마 속 상황은요. 금명이가 탄가스에 중독되어서 급하게 병원에 가는 장면입니다. 먼저 장면 클립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금명이가 연탄가스에 중독되어서 기절했었네요. 근데 방 안 장판이 타들어간 것처럼 그을려 있었어요. 그게 뭔가 위험 신호였던 걸까요? 네, 맞습니다. 장판의 그을림은 보일러나 연통에서 열이나 가스가 역류한 흔적일 수 있어요. 연탄 보일러는 보통 2, 3년 쓰면 내부 부식이 시작되는데 그 틈으로 일산화탄소가 실내로 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금명이는 그 틈 사이로 샌 일산화탄소를 그냥 들이마신 건가요? 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라서 자는 사이에 아무런 자각 없이 조용히 중독된 것입니다. 근데 연탄에서 이산화탄소도 나오지 않나요? 그건 위험하지 않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산화탄소도 무색무취이긴 하지만 대기 중 일반 농도에서 크게 해롭지 않습니다. 반면에 일산화탄소는 아주 소량만 흡입해도 치명적이라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요즘엔 연탄 보일러를 잘 안 쓰지 않나요? 도시에서는 거의 사라졌지만 농촌이나 고령 가구에서는 아직 사용 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노후 보일러는 점검도 어렵고 고령자분들은 고장 징후를 놓치기 쉽습니다. 그럼 그런 가정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응급안전안심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독거노인 가구에 감지기, 화재 센서 설치를 지원해 줍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소방서에서 노후 보일러 배기구 무상점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세 번째로는 일부 지역에서 안전취약 가구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등포구에서는 감지기 설치, 차단기 교체 등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는 일반 가정에서는 의무가 아니죠? 일반 가정과 같은 경우에는 의무가 아니지만 요양원, 숙박시설 등은 의무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후 보일러나 밀폐 구조에서는 꼭 설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중독이 의심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처 순서입니다. 첫 번째,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연소기기를 끕니다. 두 번째, 환자를 가능한 빨리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 119에 신고합니다. 네 번째, 환자가 숨쉬고 있으면 옆으로 눕히고 보온해줍니다. 그럼 이미 사람이 쓰러진 경우에서는요? 환자가 호흡이 없다면 CPR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산소 공급이 중요하고 심한 경우엔 고압 산소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탄 보일러는 스위치로 끄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끌 수 있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연탄 보일러는 전기를 끄듯 바로 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접 연탄 보일러를 끄지 말고 전문가나 소방대에게 연탄 제거를 요청해야 합니다. 아, 환기와 대피, 그리고 119 신고가 우선이군요. 맞아요. 타고 있는 연탄을 직접 꺼내면 화상이나 유해가스 노출, 화재 위험이 큽니다. 절대 손대선 안 됩니다. 그런데 젖은 수건을 입에 대고 들어가는 방법을 활용하는 건 어떤가요? 그건 연기나 먼지 같은 입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일산화탄소는 기체 분자가 너무 작고 물에도 잘 안 녹기 때문에 젖은 천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공식 지침에서도 이제는 젖은 천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결국 일산화탄소는 아주 조금만 마셔도 위험하니까 최대한 빨리 환기하고 끌어내는 게 중요하네요. 맞아요. 구조나 응급처치에서는 산소 확보가 먼저입니다.
환기를 시키고 빠르게 신고하고 적절한 처치를 이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원님, 혹시 이런 위급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와 관련해서도 법적 기준이 마련돼 있을까요? 네,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도어락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2006년 대구 아파트 화재에서 디지털 도어록 문을 열지 못해 모자 2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었는데요. 이후로 화재 시 자동 해정되도록 하는 KS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화재 감지 센서가 높은 온도나 연기를 감지하면 도어락을 자동으로 해정하여 대피를 용이하게 해줍니다. 그 기준을 통해 안전한 제품을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겠군요. 네, 그리고 2005년 3만 볼트 안팎의 순간 초고전압 전기 충격으로 디지털 도어락이 열리도록 하는 제품인 일명 해정기가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일이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로 전기 충격에 견디는 KS 기술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KS 기준인데요. 여러분들이 도어락을 구매하실 때 보안과 안전을 위해 KS 기준을 넘었는지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명이가 대리시험 제안을 거절한 후 제니 엄마가 금명이를 반지 도둑이라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장면인데요. 먼저 장면 클립을 보고 오겠습니다. 금명이는 불법 과외로 돈을 벌고 있었는데 제니 엄마가 대리시험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금명이는 그게 옳지 않다고 판단해서 거절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 후에 금명이는 어떻게 되나요? 제니 엄마가 금명이가 반지를 훔쳤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합니다. 이건 무고죄가 될 수도 있고 경범죄 처벌법의 거짓 신고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라는 단어가 생소하네요. 어떨 때 성립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형법 제156조 무고죄에 따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냥 거짓말한 게 아니라 처벌까지 받게 하려고 한 거가 문제군요. 네, 맞습니다. 단순한 허위 신고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처벌받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어야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만약에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처벌받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거짓 신고의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의 허위 신고에 해당되어서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금명이 사건과 연결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판례가 있습니다. 바로 입시비리 관련 업무방해죄 판례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판례인가요? 네, 대표적인 판례가 바로 이 판례인데요.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교수가 대학원 신입생 전형 시험 문제를 사전에 빼돌려서 특정 수험생에게 알려줬고 그 수험생들은 미리 작성한 답안을 그대로 베껴서 시험에 제출했습니다. 굉장히 치밀했음을 알 수 있네요. 대법원은 이 사건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즉 형법 제314조 제1항을 적용해서 유죄 판결했습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법률은 위계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업무 방해라. 이 사건에서는 입시 업무를 제대로 못하게 방해한 거죠? 네, 시험 문제를 사전에 제공한 행위와 수험생이 그걸 이용해 부정합격한 행위 모두 대학의 공정한 입시 업무를 속임수로 방해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위계에 대한 업무 방해라는 법률이 있군요. 법률의 위계는 위계 질서의 위계와는 다른 뜻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위계는 어떤 것을 뜻하나요? 네,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위험한 계획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법률에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을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과 착각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위계에 관련한 법률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논술 대필이나 돈 주고 스펙 만드는 것도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도에 따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혹은 사문서 위조, 공문서 부정행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단순 부정행위가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금명이의 사건처럼 고의적인 허위 신고는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아도 경범죄 처벌법의 허위 신고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대리시험, 시험 문제 유출 같은 행위는 입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결코 작은 잘못이 아니네요. 진짜 누군가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게 무섭네요.
맞아요. 도움을 준다면 쉽게 넘어간다면 본인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금명이의 사례가 업무방해라고 하셨는데 공무집행방해는 무엇인가요?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법률은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해드린 위계를 이용해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성립합니다. 이 죄는 업무방해죄와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업무방해죄는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지 않아도 방해될 가능성만 있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무집행 방해죄는 실제로 공무를 방해해야만 성립이 됩니다. 즉, 업무방해죄는 위험만 있어도 처벌, 공무집행 방해죄는 진짜 방해가 일어나야 처벌이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두 죄의 성립 요건에서 차이가 있군요. 혹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실제 있던 사례 하나 소개해 줄 수 있으신가요? 네, 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 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 처분을 하여 신청을 수리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 사건을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유죄 판결했습니다. 이때 만약에 허위의 소명 자료를 제출한 행위만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이 성립되지는 않으니 이 차이를 잘 아셔야 합니다. 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려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되어야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인 직업병과 관련된 클립을 보고 오겠습니다. 관식이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오래 앓다가 결국 다른 병까지 생긴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죠. 실제로 관식이가 진단받은 병은 류마티스가 아니라 다발성 골수종, 즉 혈액암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 단순히 건강이 나빠져서 생긴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어부였습니다. 아, 어부였다고요? 네, 관식이는 30년 넘게 바다에 나가 생계를 꾸려온 어부였습니다. 매일 그물을 당기고 선박에 시동을 걸고 연료통을 옮기고 찬 바닷바람을 맞고 하루 12시간 넘게 반복되는 고된 작업을 해왔죠. 문제는 그게 단순히 힘든 일이 아니라 유해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노동이었다는 거예요. 아, 그런 환경이 병을 만들 수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직업병은 디스크, 관절염처럼 겉으로 보이는 병이지만 골수종처럼 우리 몸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생겨나는 병들도 있습니다. 벤젠, 포름알데히드, 디젤 연료에 포함된 유기용제는 모두 국제암연구소 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입니다. 이러한 물질에 매일같이 수년간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면역세포의 기능이 망가지고 결국 혈액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식이의 병은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직업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즉 직업병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발성 골수종이 어떤 병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관식이가 진단받은 다발성 골수종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뼛속 면역세포가 암처럼 이상하게 자라는 병이에요. 이 면역세포들이 우리의 몸을 지키는 대신 이상한 단백질을 만들어서 뼈가 약해지고 피로해지고 자주 아프게 만듭니다. 그래서 뼈 통증, 빈혈, 신장 기능 저하, 감염에 쉽게 걸리는 증상들이 생깁니다. 근데 관식이는 처음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 두 병이 비슷한가요? 네, 증상이 비슷해서 혼동되기 쉽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세포가 관절을 공격해서 생기는 자가면역 질환이고 다발성 골수종은 그 면역세포 자체가 이상하게 증식하는 혈액암이에요. 두 병 모두 뼈 통증, 피로감이 나타나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다발성 골수종은 단백뇨, 빈혈, 신장 이상 같은 전신적인 증상도 같이 나타나죠. 그럼 다발성 골수종도 직업병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네, 최근에는 산업 현장에서 골수종이나 백혈병 같은 질환도 직업병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특히 화학약품이나 유기용제 취급 업무자 또는 선박제조, 인쇄, 도장 같은 고위험 직종에서 이런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직업병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직업병은 일 때문에 생긴 병을 말해요. 반복된 작업, 유해한 환경, 무리한 자세 같은 게 장기간 누적되면서 몸에 병을 만드는 거죠.
쉽게 말해 노동이 몸을 망가뜨리는 결과입니다. 그냥 병에 걸린 것과 직업병은 뭐가 다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직업병은 단순히 병에 걸린 게 아니라 그 병의 원인이 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 감기는 일반 질병이었지만 용접 작업 중 금속 진기에 반복 노출돼 폐질환이 생긴다면 이는 직업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직업병이나 업무 중 발생한 부상은 모두 산재보상 대상이 됩니다. 산재보상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린 경우 치료비와 휴업급여, 심지어 사망 시 유족급여까지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업무와의 인과관계이고 이게 인정되면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하루 종일 반복적으로 손목을 써서 생긴 손목 터널 증후군, 편의점 알바생이 12시간 서서 근무하다 생긴 족저근막염, 야외 행사 스태프가 장시간 소음에 노출돼 생긴 청각 손상, 그리고 꼭 병이 아니더라도 일하다가 다치는 사고도 산재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택배 정리하다가 손가락이 찢어졌거나 뜨거운 음료를 쏟아 화상을 입은 경우도 모두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상의 핵심은 그 일이 아니었으면 다치지 않았을 상황이냐는 점입니다. 그럼 어부는 어떤 직업병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허리 디스크, 무릎 관절염, 어깨 손상, 손목 터널 증후군, 청력 손실, 피부염 등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관시기처럼 몇몇 개 이상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류마티스 관절염, 혈액암까지도 발병됩니다. 생각보다 아주 많은 직업병들이 있군요. 어부도 이러한 직업병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네, 예전에는 어부와 같이 자영업자는 산재 대상이 아니었지만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어업 중 발생한 부상, 질병, 사망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보상을 받나요? 예를 들어 치료비는 전액 요양급여, 일 못하는 기간에는 휴업급여로, 통상 임금의 70% 사망 시에는 유족급여로 평균 임금의 1,301분, 장례비로 121분 지급을 해주고 10톤 미만의 어선은 보험료의 71%를 정부가 지원하고 제주도처럼 지자체가 나서는 곳은 최대 86%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런 게 있군요. 그런데 이런 걸 잘 몰라서 신청조차 못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병은 직업 때문인데 그냥 운이나 체질 탓으로 넘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의심하는 힘입니다. 이건 내가 나이 들어서 생긴 병이 아니라 일 때문에 생긴 병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말을 꺼내고 제도를 찾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 이게 직업병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그럼 예방할 방법도 있을까요? 예방은 단순한 보호구 착용 그 이상입니다. 어업 분야에서는 예를 들어 혈액질환 항목 포함한 정기건강검진, 작업 전후 스트레칭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교육, 선박 내 유기용제 환기 시스템 설치, 고령 어업인 대상 안전보건 교육 확대, 위험작업 최소화 및 교대 근무 권장과 같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참지 말고 기록하고 말하기입니다. 관식의 병은 단순한 개인의 질병이 아니라 사회가 외면한 위험이었군요. 네, 우리는 단순히 병에 걸렸구나, 안타깝다 라고 끝내서 안 됩니다. 관식이의 일이 곧 우리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일상 속 기본값 속에 숨어있는 위험을 돌아보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의 강의 내용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강의 내용 중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퀴즈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퀴즈는 OX 퀴즈와 선다형 문제가 섞여 있습니다. 답은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아주 소량만 흡입해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OX. 네, 정답은 X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일반 대기 농도에서는 해롭지 않지만 일산화탄소는 극소량도 위험합니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무고죄가 성립되는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친구에게 농담으로 거짓말을 한 경우, 2번, 경찰에게 단순히 헷갈려서 잘못 신고한 경우, 3번,
고의로 타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허위로 신고한 경우. 4번 가족 간의 오해로 다툰 내용을 경찰에 신고한 경우. 정답은 3번입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죄에 따르면 무고죄의 성립 요건 중에는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의 거짓 신고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의 경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해가 아닌 방해가 일어날 위험만 있어도 성립된다. OX. 정답은 X입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의 경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해가 일어나야 성립을 합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직업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선천적인 질병도 직업병이다. 2번 직업병은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3번 어업인은 직업병으로 인한 사망 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다. 4번 장기간 반복 작업이나 유해 환경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직업병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1번 주말에 운동하다 무릎에 통증이 생긴 경우. 2번 출퇴근길에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친 경우. 3번 용접공이 장기간 금속 증기에 노출되어 폐질환을 앓게 된 경우. 4번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간 경우. 정답은 3번입니다. 직업병은 특정 직업에서 발생하는 유해 요인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합니다. 3번은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인정되는 전형적인 직업병 사례입니다. 1번과 4번은 개인 건강 문제, 2번은 경우에 따라 산재가 될 수 있지만 직업병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 문제 모두 끝났습니다. 모두 잘 맞추셨나요? 정답 유무를 떠나 이 강의에서 다른 상황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디폴트 강의처럼 여러분의 일상 속 기본값에서 위기 상황은 없어지고 안전과 행복으로 다시 설정되기 바랍니다. 그럼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용인대학교 학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